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5월 11일 1월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는 평일 저녁 7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일요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후보 등록,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벌어지죠. 6월 3일까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어떤 대진표가 짜여졌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로 확정돼서 오늘 등록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은 또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집권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모든 가용한 인력도 총동원을 하고 선거 전략도 정말 집중해서 짜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깰 비책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12년 대선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8080 전략이 있었습니다. 80% 대구 경북에서 80% 이상 투표, 80% 이상 득표, 그게 사실상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열쇠가 됐죠. 그때 문재인에게 좀 밀린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중도층 확장, 자,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보수층 총결집입니다. 이재명을 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보수층을 총결집을 하면은 전부 투표장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박근혜 8080 모델 잠시 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정치 핫 토픽은 6.3 대선 후보 지금 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하다가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좀 이재명이 표적이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좀 당황을 하는 모습인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김문수를 띄웠습니다.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는 줄 알고 김문수를 이재명 쪽에서 띄웠는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상황. 이재명은 지금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을 보면은 상대방의 약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문수 캠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것인가?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TK, 제가 오늘 정가뒷담화에서 말씀드렸죠.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는데 TK 쪽에서 상당히 호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총결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TK 지역적으로 TK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수 승부수는 TK의 힘에 걸어야 된다. 물론 다른 중락장 다른 건 다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 토픽은 6.3 대선 후보 7명이 확정됐다. 누구일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 7명의 구도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토픽 첫 번째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늘 6시에 마감됐죠. 그래서 대선판이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정리가 후보 등록 다 끝났고 내일부터는 아무도 후보 등록 못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갑니다. 중간에 포기할 사람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음 달 6월 3일까지 치열한 이제 본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마감한 결과 7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일단 한 양강 일중 이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강 일중 그게 사약 약이라고 해서 나중에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습니다. 양강은 아무래도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죠. 지금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지지율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재명은 3년 동안 선거운동 해온 인물입니다. 3년 동안 해갖고 조직 다 다지고 그런 상황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시작이죠.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 그 두 사람이 맞붙을 경우에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조사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전략 짜고 사람하고 하면은 촉박하지만은 선거운동 기간에 충분히 추격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개혁신당 이준석이 또 등록을 해서 일중 이렇게 그 부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있는 정당 후보들에게는 기호가 우선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 1번이 됐고 가장 그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2번이 됐고 이 세 번째로 큰 정당이 조국당인데 조국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래서 후보를 안 냈죠. 못 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이준석이 4번이 됐습니다. 3번은 없습니다. 조국당인데 조국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감옥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그리고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때 뭐 대권 주자로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만 지금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7사람입니다. 1번이 이재명, 2번이 김문수, 3번 없고 4번이 이준석, 그다음에 권영국, 구주화, 송진호, 황교안 이렇게 됩니다. 그 국회 의석이 있는 곳에 정당은 의석 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붙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붙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더 앞선 번호를 받았고 5번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이 6번을 받았죠. 그리고 그 4번을 받았고 5번을 받았죠. 5번 받았고 6번 받았습니다. 3번이 없으니까 6번 받았고 그다음에 무소속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송진호 후보가 앞에 섰고 황교안 후보가 그다음에 서는 이 상황이 됐는데 자 선거운동은 자 오늘 0시부터 이제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같이 뛰는 김문수 후보는 현장형이죠. 노동운동도 하면서 항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파 물류센터로 가고 이재명은 또 무슨 내란 종식 이것도 들고 나오기 위해서 그 프레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강화문 청계광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번 선거도 뭐 내란 종식 선거다. 그래서 이 청계광장 거기에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 뭐 이런 것이 막 벌어졌었죠. 거기서 또 내란 정치 프레임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29일, 30일 동안 30일 날 진행이 되고 이번에 사전 투표 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는 6월 3일 나오는데 저녁 8시까지 6월 3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3일 당선되면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하죠. 이 구도를 보면은 일단 좀 그림칙하게 걸리는 것이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등록을 했는데 이준석 지지율이 뭐 들쑥날쑥합니다. 어쨌든 한 자릿수로 계속 나오는데 한 5% 나오는 데도 있고 3자 대결로 했을 때 이재명과 지금은 이제 김문수 이렇게 했을 때 한 5% 정도 나오기도 하고 6%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3%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표를 잠식하면은 물론 민주당 쪽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찍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몇 퍼센트 가져가느냐. 지금 박빙의 승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상당히 좀 꺼림칙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2022년에 0.73% 차이로 표가 갈렸는데 뭐 이준석이 한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에 대비를 한다면 한 1, 2%만 가져가도 이게 승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자, 이 상황이어서
이준석이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준석이 과연 실제로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본인이 드랍할 수 있는 그 기간쯤 갔을 때 본인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준석은 선택을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이준석이 자기 딴에는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다. 3등을 하면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아니고 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출마를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주. 그리고 그 경우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이 정도 표가 내가 받았으니까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대선 이후에 대선 주자급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을 노리겠죠. 자, 그런데 그 정도 괜히 이 투표 본선에 끝까지 완주했다가 좀 민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아주 표가 아주 그냥 1%도 안 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1% 정도라든가 이렇게 민망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안 까는 게 낫겠죠, 본인에게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그 명분을 이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괜히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준다. 이런 걸로 해서 뭐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단일화는 본인이 안 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구도를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이 약간의 변수가 되는 이준석의 등장이 좀 뭔가 그림칙한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레이스를 시작을 해서 보수파가 총 결집을 해서 확 치고 나가면은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다. 너무 이렇게 상당수의 비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후보도 내지 못할 거다. 무슨 뭐 가처분 뭐 이런 것 때문에 후보도 내지 못할 거다. 기호 2번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별도로 가게 돼서 나중에 또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했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독수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변수를 잘 타고 넘어야 되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됐는데 일단 빅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난 밤에 전당원 ARS 투표 결과로 당 지도부 이제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됐죠. 무산돼서 그 상황에서 후보를 등록을 오늘 했는데 후보 등록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후보가 된 것은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도 이것은 질문 내용이 어제 밤 9시까지 실시된 후보 교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이 후보 교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의 설문을 하면은 대다수 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지지층에서 그래도 경선을 통해서 3번의 경선을 해서 뽑힌 후보가 쌍권 지도부 건영세 건성동에 의해서 내려앉혀지는 거 여기 이 자체에 대해서 후보 교체 자체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지도부가 마치 한덕수 후보를 염두에 상정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한밤중에 새로운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한덕수 후보가 30몇 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등록을 하고 이런 것이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 아니다. 책임 당원들이
일종의 그 반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그 과정에서 분열된 이 국민의힘 안이 분열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합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후보가 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고, 그 다음에 오늘 한덕수 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이제 포옹을 하는 그 사진이 오늘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선배님을 깍듯이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뭐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갔습니다. 의원총회 어제 그 의원총회 가서 어제 한참 이 파문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기존 입장을 피력을 하는 바람에 또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 가서 일단 큰 절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고 또 의원들은 기립해서 이제 박수로 맞아주고 했는데, 물론 아직 이게 앙금이 가시지 않은 모습도 오늘 의원총회에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의원들이 한 30명이 불참했다. 물론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많이 가 있죠. 지역구에 많이 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와서 새로운 후보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 한 30명 정도가 불참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추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수영, 성일종, 추경호 이런 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의총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지만은 그때 이 단일화와 관련한 이 논란에 반감이 있는 의원들이 불참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선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각 시도 선대위까지 다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레이스 돌입하면은 그것은 다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마치 당권을 겨냥을 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때 이 단일화 파문이 일어났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편에 섰습니다. 당 지도부로 막 비난을 하면서 한덕수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김문수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딱 후보가 되니까 다시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가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화살을 겨누는 그런 모습까지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라. 대선 경선에서 적각 단일화를 내걸고 당선된 것에 대한 사과하라. 이것을 계속 그 전에 이를 후보파는 그런 요구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도 돕지 않으려면은 그냥 빠져야 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봐서 본인이 안 하기 싫고 당권에 이제 미련 당권 도전, 대선 후에 당권 도전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아예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과거 일을 지나간 일을 다시 후벼 파는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지도 이 초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물론 비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강단 있게 밀어붙인 측면도 있었죠. 그러면은 이 당 상황을 자고우면하지 말고 쭉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이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차원에서 오늘의 정치 핫토픽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재명이 좀 당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문수 후보를 확 띄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서로 이제 짬짬이를 해서 그 후보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김문수야. 이런 취지로 한덕수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맹비난을 하고 그 맹비난을 하려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동조를 해야 되죠. 김문수 후보에게 이 동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동정하는 듯한 그런 그 말을 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를 띄웠습니다. 뭐 청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띄웠는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로 바뀌어버리니까는 이것이 다시 이 김문수 후보를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도 좀 역용하는 역으로 활용을 해서 이재명의 급소를 치는 그런 전략도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맞상대가 딱 바뀌어 버리니까 하루 사이에 바뀌었죠. 하룻밤 사이에 바뀌니까는 좀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어제 좀 그 후보 단일화 파동이 일어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주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유세 나간 자리에서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이것은 경상도 말로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경상도 유세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녕 가서.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씀인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다. 이제 경남이니까 YS를 이제 파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혼란한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니까 정치는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 보니까 그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보니까 그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이재명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지들이 자빠진다. 막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보 교체 파동 때 이 지도부와 그 한덕수 쪽을 맹비난했던 홍준표에 대해서는 또 러브콜을 보냅니다. 이 창녕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고향이죠. 거기 가서 이 홍준표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다. 내 돈 돌려도 하는데 그럴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 때 낸 3억 원 우리는 3억 원이나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도 이 기탁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 홍준표와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면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죠. 그리고 정계 은퇴하겠다, 탈당하겠다고 하고 나서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죽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홍준표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이 자기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성과를 내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직 홍준표 전 시장과 내각 구성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마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쪽에 참여할 수도 가담할 수도 있다. 넘어올 수도 있다. 내각 구성까지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이 갈라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그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SNS 활동을 막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이 홍준표 러버콜까지 보내는 이런 그 상황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홍준표, 김문수에 대해서 그 홍준표를 통해서 김문수에 대해서 마치 동정하는 듯한 그쪽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 저게 과연 정당이냐 이런 식의 조롱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무슨 정당이냐. 후보 교체는 친일 쿠데타다. 무슨 뭐 특정인을 위해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옹립했다. 또 내란 프레임을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무슨 정당이냐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그게 무슨 정당이냐. 완전히 1인 독재 정당이죠. 자기들 이재명을 그 대선 후보로 선출할 때 90% 가까운 그 득표율, 그 덜러리 2명을 세웠는데 덜러리 2명이 2%뭐 3% 받는 그게 과연 정당인가? 이 당원들이 아무런 어떤 뭐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표 찍어주는 이런 막 개딸들이 완전히 사유화돼서 일극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게 정당이냐. 국민의힘은 어제 밤에 당원들이 이걸 딱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상황을 당원들이 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지 민주정당이지 뭐 90% 나오는 게 그게 정당입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도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했는데 간밤에 바뀌었죠. 간밤에 이 김문수를 좀 띄우고 이제 그 한덕수를 막 깎아내렸는데 한덕수가 이제 나올 줄 알고 근데 간밤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덕수 대신 김문수가 나왔죠. 이재명이 갑자기 오늘 돌변을 했습니다. 김문수에 대한 평가를. 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바뀌고 김문수로 바뀌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란 행위를 석고대죄하는 일이다. 갑자기 내란 또 내란 프레임을 갖다 붙여서 또 깎아내리기를 시도를 하는데 민주당은 오늘 갑자기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바로 오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 망언을 많이 했다. 망언집을 펴내서 막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신속 대응단이라고 했는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그날 바로 망언집이라는 것을 냈는데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막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언 프레임 이건 완전히 민주당이 잘못 설정했죠. 이렇게 나온다면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방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역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어떤 포악성이나 이재명의 품성 같은 것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그런 포악성,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이재명의 포악성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야 되죠. 지난 2022년에는 좀 어중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망언집 이렇게까지 낸다면은 이재명의 망언 그전에도 망언집을 하나 냈는데 그것보다는 더 심한 것 형수에 대한 욕설 친형에 대한 욕설과 강제 입원 시도 포악성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짓말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걸로 대법원까지 가서 뭐 재판 거래 의혹에 의해서 파기환송 받은데 이번에 대선 때 또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또 가 있죠. 그 대법원에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죠. 이제 거짓말하는 거, 폭언하는 거, 형과 형수한테 쌍욕하는 거 이런 것도 김문수 후보의 말 가지고 망언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맞받아 치어서 몇 배로 더 역공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포악성 같은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갑자기 이 김문수를 띄우다가 갑자기 이제 돌변을 했는데 단일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민석이 이 김문수 입장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김문수에 대해서 아주 극찬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김문수 후보 그때 이제 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 김문수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거구이지만 일단 걸쳐놓고 청빈한 삶을 추구하면서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김문수는 이제 그때 김문수가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되는 걸로 거의 뭐 확정적이었다고 보고 한덕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김문수를 띄우는 겁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가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자기 당의 후보 교체 공작으로 억울하게 착살당한 상황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뜻을 전한다. 이렇게 위로한다. 20억 그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뭐 당의 경선에 출마할 때 기타금 낸 거 외에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처음 이겼을 때 그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재명 같으면은 편법으로 막 써버리고 하겠죠. 이재명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그때 당 살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천막 당사치고 이럴 때일 텐데 그걸 다 당에다가 기속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 20억 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빈한 삶을 추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그리고 후보 강탈 쿠데타의 희생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자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죠. 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본인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러니 김민석 완전히 또 태도를 바꿔서 오늘 또 기자회견 또 열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 뭐 김문수 망언집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 김문수에게 뭐 5가지인가 이렇게 그 공개 질문을 해서 일단 코너로 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크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초기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초기 전략에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를 가상을 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딱 그 간밤에 이제 바뀌어버려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역전의 발판을 잡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가 바뀐 데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반응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혼자서 할 수 없고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캠프가 주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것도 지금 한번 따져봐야 되고 통합 화합이 절대 필요하죠.
그동안 너무 분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캠프를 그 대선 그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의 사람들 대폭 교체한다. 그동안 이제 경선 캠프하고 비해서 대폭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있다. 앞으로 또 그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승차 토픽 세 번째입니다. 김문수의 사람들 대폭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깜짝 놀랄 인물도 지금도 좀 나중에 그 소개를 몇 사람 드릴 텐데 거기도 있고 앞으로 영입할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재명은 3년 동안 해왔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상태지만은 이 김문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일단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지고 있는지 사실 지고 있는 건 맞죠. 현 상황에서 3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고 김문수는 어젯밤에 후보가 됐습니다. 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이 상황에서 지지율 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조사는 나오지 않았는데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직전까지의 지지율 그 양상은 하나 일단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변할 거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 9일,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이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파문이 막 일어날 때죠. 이때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 대선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이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은 6.3인데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20% 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한덕수 변수가 정리가 안 됐을 때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상황에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조사가 나오면은 다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자, 일단 이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거기 들어와 있는지 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그 부분을 일단 좀 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했습니다.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있죠. 초반부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초반부터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당히 사태가 엉켜버린 이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권영세는 사퇴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재신임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아주 김문수 당이 뽑은 대선 후보인데 깎아내렸죠. 무슨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도 지금 본인들의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재신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다 천에 그 배척을 하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권성동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을 만났습니다. 본인에게 알량한 무슨 뭐 대선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권성동에게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지금 부적절하다. 그 선출적이니까.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전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니까는 원내에는 전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해서 그렇지만 다만 당은 당규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지금 맡게 돼서 권성동에게 자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을 또 새로 김문수 후보가 그 영입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외부의 명망 있는 그 인사나 아니면 내부에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원로급을 새로 앉히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모든 이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첫 번째 선대위가 열렸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선대위의 틀은 짜이지 않았죠. 아마 내일쯤 거의 이제 확정이 될 건데 지금 시도별로도 선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선대위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때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같이 경선을 했던 후보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가령 뭐 나경원, 안철수 이 그 경선 상대자들은 거기에 이 호응을 해서 오늘 공동선대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동훈은 그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 직접 전화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시를 하다가 직접 김문수 후보가 전화를 하니까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고민이 안 끝났는지 오늘 선대위 회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선대위는 기본적인 거고 지금부터 새로 이 선대위를 꾸리게 되겠죠. 시도별 선대위원회도 내일부터 이제 속속 발족을 하는데 이 외부 영입 인사 앞으로 어떤 인사들이 영입이 될지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선대위에 일단은 경선 캠퍼가 있었죠. 그 경선 캠퍼 중심으로 선대위를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거물급들을 영입을 하겠지만은 그 실무 부분에서는 경선 캠퍼 중심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캠퍼가 두 갈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일화파, 무조건 이 한덕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캠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 그 김문수 캠퍼에서 이 총괄 정책본부장을 맡았는데 본인은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렇게 들어왔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때 뭐 본부장급들이 집단 성명까지 냈죠. 왜 단일화 빨리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뒤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단일화파에 대척되는 곳에 있었던 게 자강론자들입니다. 자강론. 우리끼리 해도 된다. 우리끼리 하자. 이 한덕수 후보와 굳이 단일화 안 해도 전략만 잘 짜나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강론인데 그 자강론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재원 전 의원이죠. 이 대선 후보 비서실장 겸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았었는데 경선 캠프에서 아마 자강론을 했던 김재원 전 의원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었던 그 캠퍼, 경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뭐 몇 사람 있지만 그 중에 이 이문열 소설가가 있었죠. 소설가 이문열 선생이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죠. 자강론에 이 김재원 의원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표적인 자강론자였고 그리고 협상도 실무 협상 한덕수 캠퍼와의 실무 협상도 김재원 전 의원이 이끌었죠. 그래서 아마 핵심이 될 텐데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또 핵심이 있다. 자강론. 소위 말해서 경기도 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도지사 재선을 했죠. 그때 이제 정무라인, 홍보라인에 포진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경선 캠퍼에서도 이 자강론을 이끌었고 또 아마 지금 그 본선 경선 캠퍼가 선대위가 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강론 중에서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경선 때 김문수 후보의 수행팀장을 했던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박종훈 씨는 지금 수행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박종훈 팀장은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 정책보좌관을 한 오랜 측근입니다. 오랜 측근인데 이 박종훈 그 팀장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강경론을 이제 이끈 인물인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때 서울대 학생운동권의 선배였습니다. 선배였는데 그때 박종철 군을 치안 그 본부에서 대공수사처에서 고문을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고문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서울대 운동권 선배 한 사람의 행방을 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박종훈 이 수행팀장, 김문수 캠프의 수행팀장인 거죠. 그래서 박종훈 팀장이 자강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이제 말들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자칫 인적 배치를 잘못하면은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같이 전향을 했지만은 자칫하면은 좀 그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적 배치를 이게 어떻게 그 충돌이 일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 핵심자를 배치를 해야 되지만은 일단 자리를 많이 비워놔야 됩니다. 자리를 비워놔서 다른 사람들이 속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일단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이 파동을 겪다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친윤, 권성동 그 건영시에 다 이제 친윤이죠. 친윤 쪽에서 이번에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친윤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이재명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상당히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몇 차례 더 아마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 판세의 대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아예 결별 선언을 하라.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보수층이 하나로 정통 우파 보수층이 하나로 뭉치는 차원에서는 또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정치사 투픽 네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김문수의 승부수는 TK의 힘, 어게인 2012 박근혜.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리하죠. 김문수 후보가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일단은 이 김문수 후보는 원래 좌파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은 지금은 우파로 어떤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돼 있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확장할 수 일단 그 굳힐 수 있는 부분부터 딱 굳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소위 말하는 중도 쪽으로 가든지 하는 게 전략입니다. 이 우파가 흔들리는데 이걸 놔두고 뭐 정치 선거 용어로는 뭐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이 우파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저는 중도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치가 중도가 어떤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를 들어서 우파가 어떤 하나의 이 세력을 형성해서 큰 그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중도는 쏠리는 것이죠. 좌파가 그렇게 하면 좌파로 쏠리는 것인데, 제가 정관 뒷담화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우파를 그 하나로 이제 모으고 나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 방향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사례를 하나 드리면서 왜 어떻게 이 우파가 결집을 하면은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게인 2012 박근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관 뒷담화에서 어제 간밤에 밤 9시에 이 후보 교체에 대한 책임당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죠. 그런데 제가 영남일보 본부장 출신이고 하니까 이 대구 경북 영남일보가 대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 카톡의 단톡방 이런 데 제가 들어가 있는데 어제 계속 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거는 아니다. 이 절차가 이래서는 안 된다. 후보로 선출을 해놓고 그걸 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데 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반대 투표를 던져야 된다. 책임당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지금 책임당원이 이 70만이 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0%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주소지를 둔 굉장히 많죠. 70만 중에서 한 30%가 거기 있고 더구나 여기 결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 경북의 책임당원들은.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이 대구 경북 출향 인사들,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출향 인사들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수도권이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그 책임당원의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대구 경북 또는 뭐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 쪽에서 영남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수의 총결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도 뭐 다 중요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TK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상황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그때 수성에 뭐 출마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어제 대대적인 이 후보 교체 반대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그 에너지를 대선에서도 한번 그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지지세가 높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이 서울경제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 이 맞 대결을 했을 때의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54%대 38% 상당히 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TK 대구 경북 지역만 보면은 이재명이 29%고 김문수가 63%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 대선에서 지역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있으면은 엄청 유리하죠. 그 전에 이 DJ 뭐 호남, JP 영남, 죄송합니다, 충청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했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지역에서 상당한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특혜 출신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좀 다져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좀 성산이 있다는 그 느낌을 제가 어제 저녁에 그 TK를 중심으로 한 이 정통보수청이 김문수 후보의 이 후보 교체를 막는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이 대선의 하나의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 확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짧은 기간이어서 이것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8080 제가 말씀드린 저 썸네일에 말씀드린 8080이 뭐냐면은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그 출마를 했을 때 그때 문재인과 겨뤘죠. 그런데 처음에 문재인에게 열세라는 일단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은 며칠 전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 저는 이제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이 공표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 선거 임박해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게 박근혜 캠프 그리고 박근혜 그 후보를 지지하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서로 공유가 됐습니다. 공유가 돼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느냐. 그거 볼 때는 투표장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투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10명 중에서 한 뭐 6, 7명 나간다면은 여기서 8, 9명이 나가면은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808095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냐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찰을 완전히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는 80% 투표율에 80% 득표 박근혜 후보에게 일단 현장으로 가자. 80% 이상의 투표를 하자. 그래서 80% 득표를 몰아주자. 이것이 그때 808095였죠. 그때 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만 그렇게 거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수도권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 이제 공조를 해서 이거 위험하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그때도 공조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은 그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공조가 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이 75.8% 전국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높았죠. 그 전에 이명박 정동영이 대선을 했을 때보다 그때보다 한 10%포인트 이상이 높았을 겁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75.8%.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80 운동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대구에서 79.7%. 반올림하면 딱 80% 됩니다. 경북에서도 78.2%. 전국 투표율보다 한 4, 5%가 더 높은
그런 이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전국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도 그것보다 더 높은 80에 근접하는 8080에서 그런 투표율을 보였죠. 그리고 득표율도 보면은 득표율이 그때 박근혜 후보가 전체 받은 득표가 51.6%였습니다. 51.55%였는데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때 대구에서 득표율이 80.14%, 경북에서 득표율이 80.82%, 80이 달성이 됐습니다. 투표율은 80에 거의 근접을 했고 득표율은 80을 넘었죠.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에 있는 친인척들에게도 득표 활동을 독려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김문수 후보가 하지만은 기존 지지층이 좀 하나로 좀 뭉쳐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또 전파가 돼서 중도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일단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뭐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지금 당장 무슨 김문수 후보가 어떤 거대한 담론을 꺼낸다고 해서 그게 확 퍼지는데 좀 시간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일단 나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전체 큰 틀에서는 그런 캠페인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면은 곳곳에서 이제 변수들도 발생을 할 테고, 또 돌발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저도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취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매일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그리고 그 중간중간 속보를 보내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 늦은 밤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7시에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 출발 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